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반도체 업계,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큰 딜이 있었어요. 암과 엔비디아의 딜인데, 엔비디아가 암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샀습니다. 암은 뭐하는 회사고 엔비디아는 뭐하는 회사고, 우리 반도체 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워낙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아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암과 엔비디아의 어떤 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아가는 데 대한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손정희 회장 때문에 유명해진 회사가 암이죠. 암이라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전부터 이제 암을 되게 사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암을 사고 싶어 했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너무 비싸다든지 이런 반대에 부딪혀 있다가, 손정희 회장은 암을 샀는데 영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 암을 살면서 무려 37조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일본 M&A상 가장 큰 규모였어요. 암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CPU를 설계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이 설계제의 아키텍처를 라이센스를 가져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화웨이 같은 회사가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어떤 맞춤형으로 설계를 얹어서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스마트폰의 한 95% 정도는 암의 설계를 따르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를 거의 95%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회사고, 야, 세상에 그런 회사가 다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암을 37조 원이나 주고 사면서 2100년이 되면은 반도체가 1핵에, 우리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인데 1핵이면은 1조에 1억 배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2300년이 되면은 1해의 3승, 그러니까 1해에다가 0을 3개를 더 붙인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도체에는 암의 설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암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회사며, 37조 원이면 정말 너무 싸다, 가슴이 뛸 정도로 싸다라고 얘기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은 이 계획을 보통 3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 회사를 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2분기만 하더라도 소프트뱅크의 적자가 무려 17조 원에 달했습니다. 손정희 회장 한참 잘 나갈 때는 우버, 디디 주식,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진짜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만 같았던 소프트뱅크가 한순간에 이렇게 꺾이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되고, 돈이 없어서 진짜 300년을 보고 샀다 그랬던 암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암이라는 회사가 참 골치 아픈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스마트폰 전체 AP, CPU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암을 누군가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이 내가 암을 사겠다, 그리고서 암하고 거래하고 있는 퀄컴, 그러니까 삼성의 경쟁사죠. 퀄컴 이런데 우리 암 팔래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싸게 팔래요?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암의 존재는 너무나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났을 때도 화웨이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암의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암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두고 얼마에 인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인수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 삼성전자도 반도체 설계를 잘하고, 애플도 잘하고, 구글도 잘하고, 퀄컴도 잘하고, 잘하는 회사도 많은데 굳이 암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암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암을 우리가 꼭 써야 되냐? 우리는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암이라는 기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깔려 있고, 여기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라는 OS가 올라가 있고, 여기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ARM이 아닌 다른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은 OS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M을 안 쓰고 내가 좀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전환 비용과 그리고 실제로 그 설계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래서 ARM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업계에는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ARM이 내가 반도체를 기본 설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스마트폰 업체와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 반도체하고의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아니 경쟁 회사에다 자기의 기초 설계를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미국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하는데 자기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계를 같이 하게 되면은 고객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어떤 그 기업의 설계 업체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업체의 굉장히 큰 경쟁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팹리스, 반도체 설계도 하고 이 반도체를 활용해서 만드는 스마트폰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한테 이 반도체를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를 맡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얘네가 우리 경쟁사인데 우리 거를 보여줘도 되나? 혹은 우리가 얘네가 돈 벌 기회를 만들어줘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일종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약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고객과의 경쟁이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RM이라는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져 있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ARM을 가져가는 얘기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혹시 ARM이 지배하고 있는 AP, 모바일 폰의 CPU를 넘보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이 철저하고 경쟁력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에 지금 그 어떤 경쟁 구도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AP칩, 모바일 AP칩의 시장의 경쟁률을 보면은 일단 1위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3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24.6%의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뭐 갤럭시 S라든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화웨이의 고급 폰에 들어가는 AP는 아니고 좀 이게 그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좀 중저가 핸드폰이 많이 팔리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팔리는 AP를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은 퀄컴의 AP가 지금 절대적으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 3위가 바로 그 삼성의 엑시노스입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폰 자체적인 스마트폰 갤럭시 S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일부 스마트폰에 자기들의 삼성의 AP를 적용해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뭐 여러분이 다들 생각하시는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모바일에 두뇌 AP를 만들면서 자기 스마트폰, 아이폰에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자기가 칩셋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iOS라는 OS를 따로 쓰기 때문에 애플이 만들고 있는 AP는 특별히 퀄컴이나 삼성하고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크게 AP의 양대 구조라고 하면은 퀄컴과 삼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만드는 회사인데 걔가 무슨 AP를 한다라고 우려를 하냐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그 엔비디아도 사실 뭐 CPU를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CPU, PC CPU에서는 그 인텔이 워낙 독점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픽카드로 살짝 빠져나갔던 건데 회피를 했던 건데 그 모바일 시장의 AP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그 테그라라는 AP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모바일 AP에 왜 ARM이 경쟁력이 있냐면은 인텔이 PC의 CPU를 쓸 때에 비해서 ARM의 CPU 아키텍처가 좀 더 그 저전력의 효율이 좀 더 높다고 해요. 그러면은 점점 작아져야 되고 전력을 적게 써야 되고 하는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ARM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 그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그 엔비디아 역시 테그라라는 AP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특별히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자기가 어떤 AP를 만들게 되면은 이걸 스마트폰 업체에서 이걸 사용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업체들이 사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거의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의 AP를 사용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P 시장에서 그러니까 GPU를 만드는 그 엔비디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업체였는데, 여기에 그 AP의 아키텍처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그 ARM과 엔비디아가 합쳐졌을 때 그들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AP를 시장에 다시 엔비디아가 진입할 경우에 기존의 어떤 그 강자들의 구도에 있던 퀄컴이나 삼성전자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퀄컴이라든지 삼성이 ARM을 인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반독점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AP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퀄컴과 삼성전자가 만약에 거기에 기본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 ARM을 인수할 경우 각국 정부의 반독점법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네가 독점하면 안 되니까 이 인수를 승인할 수 없다라는 정부의 위협이 너무나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AP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독점법에서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다음에 AP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는 됐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수를 추진하는 단계고, 인수 추진 이후에 반독점법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굳이 위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 AP 시장의 CPU인 ARM을 가져가면 엔비디아가 AP 시장의 경쟁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반독점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커요. 전 세계 시장을 보통 뭐 30%, 40%씩 점유하고 있고 거의 뭐 과점 시장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위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누군가가 하나가 누구를 인수하게 되면은 바로 독점이 되는 구조가 형성가 되고, 각국 정부들이 이 기술들이 얼마나 그 파괴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독점법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싱가포르의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이거 퀄컴 있네? 내가 이거 인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액수까지 다 정해서 한 150조 원을 들여서 퀄컴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부결시킨 게 다른 플레이어도 아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이거는 퀄컴이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인수할 경우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반독점 이슈, 안보 이슈를 걸어 부결을 시켰고, 퀄컴이 NXP, 네덜란드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를 인수하려고 했더니 이번엔 반대로 중국의 정부가 야, 이건 반독점법에 우려가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오면 우리가 허용을 해줄게 라고 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모바일 AP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업체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야, 저 좋은 시너지가 나는 분야에 엔비디아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뭐 그전에야 ARM이 특별히 주인이 뭐 소프트뱅크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뭐 다른 데를 뭐 차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독점이라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사용하긴 했지만 엔비디아라는 경쟁사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와요. 여기서 ARM이 뭐 지금 95%를 점유하고 있지만 리스크5라는 어떤 새로운 그 아키텍처가 있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그 ARM하고 그 리스크5를 비교를 해보면은 ARM은 일종의 그 윈도우 같은 그런 시스템이고, 그 리스크5는 일종의 리눅스 같은 시스템인데, 윈도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쫙 이렇게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내가 갑자기 윈도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리눅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어떤 그 사이즈의 문제도 있는데, 그 모바일 시장에 ARM이 지배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은 지금은 저희 글로벌하게 포화가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ARM을 벗어나서 리스크5를 활용하거나 자체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한들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바일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 시장이 한 10%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고 앞으로 한 10배 더 성장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더 많은 투자와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 안 버리고 우리 한번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겠지만 지금 모바일 시장의 포화 상태에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신규 투자를 해서 사람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투자할 정도로 여기에 그 시장의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암을 그냥 뭐 엔비디아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암의 아키텍처를 계속 사용하면서 오히려 본격적인 경쟁은 모바일 AP 시장이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시장으로 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이 붙이네요. 그럼 여기서 그 암과 엔비디아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두 번째 얘기예요. 사실 모든 반도체 회사의 로망은 인텔이었어요. PC 시장이나 어떤 PC 시장이나 노트북이라든지 여기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인텔이라는 그 아성을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인텔의 어떤 CPU를 피해 가려고 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삼성은 이제 반도체 설계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살짝 피해간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GPU라는 게 굉장히 좀 반전을 줬던 부분이 뭐냐면은 CPU는 이제 뭔가 집적을 해서 이걸 점점 많은 그 뭐 무어의 법칙처럼 이거를 설계해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데 주력을 했다 그러면은 GPU는 병렬로 연결해서 컴퓨팅 파워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좀 기술이 좀 괜찮아요. 근데 되게 시대를 잘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한번 엔비디아가 대박이 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트코인 광풍. 그때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거를 CPU로 하는 것보다 GPU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은 비트코인 한참 잘 나갈 때 쫙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다가 요새 다시 쫙 올라가고 있는데 요 비트코인 컴퓨팅을 하던 그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을 지금은 그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해서 만드는 인공지능 여기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CPU보다는 병렬로 할 수 있는 GPU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는 GPU가 대세가 될 거다. 아니면 최소한 CPU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암 같은 경우는 CPU에선 95%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GPU 쪽에선 좀 약해요. 이 암의 GPU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그 암의 GPU가 누구를 말아먹었을 것 같으세요, 강PD님?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을. 삼성의 엑시노스의 GPU가 암이 만든 말리라는 이름의 GPU가 들어가요. 근데 엑시노스가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좀 딸린다 라고 얘기 나올 때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이 GPU예요. 그러니까 암의 GPU는 CPU 시장에서 95%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암의 GPU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CPU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암과 GPU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엔비디아가 합쳐졌을 때 여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고민은 CPU냐 GPU냐 보다는 조금 더 나가 있어요. 여기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불리는 거는 그 인공지능, 그 어마어마한 컴퓨팅 능력과 연산, 제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인공지능의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를 누가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의 굉장히 관건이에요. 아까 그 GPU가 인공지능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 아키텍처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그거는 기존의 범용으로 사용하던 반도체 중에 GPU가 제일 괜찮더라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을 때 여기에 최적화된 GPU, 범용화된 GPU보다 더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보통 NPU라고 표현하는데요.
뉴럴 프로세싱 유닛, NPU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라고 다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항상 활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물론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그거를 좀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뭐 애플의 안면인식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음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때문에 NPU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시대가 멀지 않은 시간에 올 거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 그러면 CPU, GPU를 넘어서 NPU 시대가 올 것인데 이때 어떤 반도체 회사가 가장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고민이고, ARM도 95%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CPU 시장에서 갖고 있었지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NPU로 바뀌어 가는데 NPU 시대가 왔을 때도 그 빅 손님들, 큰 손님들, 뭐 삼성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손님들이 내가 설계한 NPU 아키텍처를 구매해 줄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삼성전자나 퀄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록 CPU 시대에는 ARM의 아키텍처를 받아다 쓰면서 우리가 이거를 팔 때마다 로열티를 지급하고 라이센스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이거를 진짜 그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면서 살았는데 NPU 시대까지 우리가 ARM한테 그렇게 종속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U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퀄컴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자체 설계, 기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면은 NPU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를 많이 하고 자동차가 모바일화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량에다가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 반도체 시장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이게 모든 그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암 같은 회사를 거기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먹어야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가기보다는 초기 시장을 내가 선점하겠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기다가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장하는 게 뭐 내 모바일 폰에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기존에도 사용하던 뭐 서버를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는 인텔 거를 많이 써요. PC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데이터 센터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GPU의 인공지능처럼 데이터 센터에서 범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CPU를 그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커지게 될 때 정말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설계를 데이터 센터들이 이용하게 됐을 때는 기존의 CPU, GPU를 넘어서 그 차세대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시킨 형태로 누군가가 이 시장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런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가 그 좀 제가 봤을 때 기회, 삼성전자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강 PD님도 잘 아시죠?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잖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중국한테도 밀리지 않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삼성이 과연 시스템 반도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믿고 저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 ARM이 95%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독자적인 뭔가의 AP를 만들거나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 설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나 혼자 싸워야 되는 형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입할 수가 없는 후발주자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시장, 아까 NPU라든지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배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진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기 1등 하는 업체는 95m 앞에 있고
나는 출발점에 있을 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아주 게임이 안 되니까 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로열티를 내고 라이센스 피를 내면서 얘네 아키텍처, 얘네 생태계에 참여해서 일부를 그냥 뭐 먹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모든 업체들이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더 이상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에게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한번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로 베이스인데. 네, 솔직히 같은 경제 선상에서 결국은 재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재력 싸움인데 삼성도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은 되게 작은 회사예요. 근데 설계를 먼저 했고 많은 업체들이 그걸 써주다 보니까 암의 아키텍처를 벗어나려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예 제로 베이스야. 그리고 뭐 퀄컴도 시작, 우리도 시작, 구글도 시작, 애플도 시작이야. 그러면 삼성도 뭐 돈 있을 만큼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있고 뭐 제조든 뭐 설계든 어느 정도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약간 그 시장 수요에 따라 움직일 정도로 과점이 돼 있단 말이죠. 뭐 삼성이 여기서 더 만든다고 해서 팔 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 메모리 시장은 이미 지배를 했어. 근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데이터 센터 시장은 무주공산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야 요거 정도는 한번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해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차세대, 그러니까 암과 엔비디아가 노리는 그 시너지가 노리고 있는 시장,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나머지 회사들이 노리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의 약점이라고 꼽히는 거죠. 아까 장점이라고 꼽혔던 거 같은 거. 스마트폰. 내 AP를 삼성 스마트폰에 넣는데 그럼 내 AP를 누가 사주냐고. 아, 그럼 뭐 만들 거면 경쟁사. 스마트폰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의 AP를 누가 사주냐는 거죠. 그럼 퀄컴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삼성의 주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동차 안 만듭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삼성도 그동안은 그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장점도 있었지만 고객사들의 어떤 알력 싸움, 반도체 업계의 힘싸움 때문에 얻지 못했던 시장에 대한 그 이제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팹리스 회사로서 아니면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회사로서 아니면 칩셋, 부품만 납품하는 회사로서 다 그 고객과 경쟁을 해야만 했던 그런 족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실 반도체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 패권과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시장이 뭔가 좀 안정적인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가 어느 정도 좀 과점 시장에서 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뭐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뭐 TSMC가 1등, 그다음에 뭐 삼성, 인텔 이런 데가 있다가 인텔이 7나노 공정을 포기하면서 야, 이 파운드리 구조에서는 뭔가 삼성과 TSMC의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양강 구도, 그 글로벌한 표현에서는 일강, 일중 구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화웨이에다가 납품을 못 하게 됐잖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 반도체 기술 쓰면 화웨이 납품하지 말아요. 이걸 하면서 뭔가 되게 이상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뭔가 이상한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중국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자기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져서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 못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SMIC라든지 그런 중국 반도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뭔가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암의 그 반도체 설계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메모리 반도체 못 들어가게 한 거,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못 들어가게 한 거는 중국에서 좀 뭐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건 있지만 암을 못 쓰게 한 게 훨씬 더 컸던 거 아닌가? 라는 추정이 나오는 게
암의 전체 매출의 한 20% 이상은 중국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차이나라는 그 중국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2018년에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차이나의 지분의 51%를 중국에 넘겼어요. 근데 그걸 사간 회사도 뭐 좀 애매해. 뭔지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의 어떤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느낌? 중국의 기관 투자자는 누구죠? 정부 냄새 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뭔가 실체는 없어. 맞아요. 근데 뭐 누군가 사가긴 사갔어. 야, 그거 중국 정부 아니야? 근데 암 입장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은 성장이 늘어날 건데 왜 51%를 굳이 거기다 넘겼을까? 라는 것에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중국에서 계속 장사를 할 거면은 암차이나 지분을 중국 쪽에 넘기라라는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암 본사에서 암차이나의 CEO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쇼왕이라는 CEO의 해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사회에서 7대1로 면직을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가. 그랬더니 그 CEO가 뭐 이사회가 좀 이상한데요? 나 안 할래요. 나 면직 안 할 건데요? 황당한 거죠. 암이 지분을 갖고 있고 이사회에서 7대1로 지금 면직을 결정했는데 CEO가 안 하겠대. 그러더니 갑자기 암차이나 그 중법인이잖아요. 근데 영국에 있는 본사를 막 비판을 막 하면서 야, 이거 암차이나가 계속적으로 암의 아키텍처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라면서 개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는 핵심 기술, 암차이나의 핵심 기술은 전략 자산이다. 중국 정부에다 보호를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그리고서 갑자기 있으니까 암차이나의 직원들이 우리 CEO가 정당한 것 같은데요. 이사회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CEO 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편을 막 드네. 야, 이러면서 이 부분에 이제 자주적인 연구개발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을 만약에 그 글로벌하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기술 패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 트럼프의 구상 이렇게 뭐 이렇게 쫙 둘러싸가지고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국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계속 제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암이 만약에 공급을 안 하게 됐을 때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입게 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막기 위해서 암 차이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음모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중국 정부는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중국 정부랑 상관없다. 암 차이나 내부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간 갈등, 직원과 이사회 간 갈등, 뭐 이런 문제다라는 게 약간의 좀 오피셜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뭐 무역 장벽과 기술 패권의 문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암이 끊겼을 때 문제들이 불거진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자유에 맡길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요즘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뭐를 인수하거나 누군가 인수를 하게 된 건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자유시장 원칙, 공정무역, 그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이 굉장히 좀 그 어떤 그 글로벌하게 인정되는 가치였는데 반도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더 이상은 이 그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 자유롭게 누군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독점법이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묘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반독점법이라는 게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회사로 보게 되면은 여기 뭐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를 삼성이 독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삼성에서 아니 우리는 반도체는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차량용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그럼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삼성이 독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메모리 시장만 보면 독점이라고 볼 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부들이 근데 반독점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주식을 엔비디아에게 팔겠다는데 중국 정부가 야 니네 팔지 마라고 얘기하고 말 건 없어요. 근데 자국 내에서 야 이거는 너네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지? 이거 아니야 독과점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구획을 어떻게 나누냐, 전체 반도체로 보고서 메모리를 볼 것이냐 아니면 메모리 시장만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구획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독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 반도체 공룡들이 판을 좌우하고 하는 부분들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뭔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기업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안 돼 그래갖고 걔를 막 때려요. 미국 정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각국 정부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 패권을 어느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업계에서는 그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경쟁이 제로 베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정부들은 이 시장을 우리 기업이 유리하게끔 할 수 있는 크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쟁이 나지 않는 정도 수준, 자국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는 정말 그 총알 없는 정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반도체 시장의 미래고,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던 CPU의 지배자 ARM과 GPU의 지배자 엔비디아가 합쳐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도 야 이게 나는 ARM 주식도 없고, 그러니까 ARM 주식은 100%니까 없고 엔비디아 주식도 없는데 이게 뭐 이게 뭔 게 있냐, 뭐 나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비롯해서 삼성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다 관련된 거고,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회사, 이런 부분들이 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야, 이 반도체 산업을 잘 지켜봤을 때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업종에 대한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지만 대략적인 이런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그 반도체 업계를 취재한 경과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권유경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